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일기 때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6배 더 내야 된다 요구를 했고 뭐 2기 유세 동안에는 한국을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일부 언론에서는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머니머신이 돈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머니머신의 ATM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돈 많이 버는 나라라고 번역이 돼서. 돈 많은 버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고 했었어요. ATM이다. ATM. 그러니까 지금 그 2기 유세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14조 원이거든요. 이야. 지난 1월 22일 취임한 이후에요. 하루가 멀다고 충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자, 전 세계 언론이 이제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2달. 트럼프 댄스. 이제 2달 됐는데 뭐 어떤 말 한마디만 하면 뭐 들썩들썩 헤드라인 모두 뭐 전 세계가 들썩거릴 정도로 대단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치 피플. YMC. YMC. 때밀이. 취임식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서명을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and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and we're taking it back.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이거 진짜 민감한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는 벌써 바꿨어. 지금.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bad.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During the war, everybody has problems. Even you, but you have nice ocean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제 뭐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 2달 동안 쏟아낸 발언들이 전 세계를 아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 이 국가들은 아주 정말 비상사태가 났다랄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과연 트럼프는 왜 그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전문가,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 문제, 또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 통일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너무 궁금한 건 트럼프는 지금 왜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앞서서 이제 그 잠깐 방송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다 우린 단순하게 앞에 복잡하게가 아니고 단순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달성을 하겠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럼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 국제 질서이구나.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일기 때는 마가를 갖고 왔던 거를 지금 들어와서는 또 마가 2.0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게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죠. 위대해야 되는데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쇠퇴를 했다라는 건데 이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는 그동안에
유럽 국가들, 또 동맹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보장을 해줬다. 네. 이 비용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안보를 위해서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도 네.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걸 낮춰줬더니만은 우리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제가. 그 혜택을 받은 중국이 지금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이거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겠다.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진 네.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네. 그래서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또 그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 로저스 회장인 일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트럼프는 자신도 뭘 하는지 스스로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부 정치인처럼 기본적이고 깊이 있는 지도 철학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일단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해본대요. 해놓아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저희 회장님 표현입니다. 이렇게 튼대요, TV를. 딱 들어서 내가 어제 던져놓은 말에 반응이 어때? 이걸 보고 그 날을 이어간대요. 좀 걱정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봉영식 교수님 좀 약간 미국 하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드라마 보면 이렇게 정의롭고 막 허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에요. 뭐 배트맨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도, 예, 원더우먼.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미국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광폭 행보를 보이냐?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열등한 사람, 열등한 집단, 열등한 민족은 권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항을 하면은 대답은 똑같죠. 제국주의 국가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명목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득을 봤잖아. 그리고 중국만 부강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 근데 사실 1945년 이후에 구축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독재자예요. 푸틴이 아니라. 반대거든요. 그리고 파나마, 그리고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광물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강해야지 세계가 평화로워. 그건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얘기는 듣질 않는 거예요. 다들 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례적이다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행동이 일관되게 행동한다라는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게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예요. 힘의 전이 이론이에요. 전쟁이 안 나려면 두 국가의 세력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데 트럼프의 행보를 자세히 보세요. 트럼프의 행동과 생각은 이 힘의 전이 이론,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압도적인 세계 질서가 재편돼야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우크라이나를 좀 더 도와줘서 나토군도 보내서 러시아랑 좀 대등대등한 힘의 밸런싱을 맞추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트럼프가 생각할 땐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안 돼요. 러시아의 힘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미 쇠퇴했죠.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냐면 중국이 대신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고개를 쳐드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거죠.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안보 균형도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가자 지구에서 아예 팔레스타인인을 뭐 이집트나 요르단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키겠다, 강제 이주시키겠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뭐 리조트도 개발하고 호화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미국이 아예 차지하겠다. 필요하면 미군도 주겠다. Golden future, a brand new life.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원래 그 땅이 반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반반 살고 있던 게 점차 힘의 논리 때문에 그 가자 지구에 조금씩 묶여 살아 있는데 이걸 아예 빼버리면
그게 맞나라고 싶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아예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무장 세력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더 이상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엔터테이너예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뭐 You are fired라고 하면서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 미디어의 영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잘 알고 그걸로 자기 지지율과 인기를 올리는 방법을 잘 아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 뽕 엄청나게 그냥 언론의 헤드라인을 다 장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공포를 갖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탁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뭐 휴양지를 짓겠다는데 거기에 휴양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니 거기 땅 뺏긴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맨날 또 총 쏘고 포 쏘고 막 이럴 텐데 거기 휴양하러 가시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딱 던져놓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세게 던져가지고 그 종전 안을 되도록이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맺게끔 하는 그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지지하지 않거든요. 보니까 다음에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갑자기 막 반발하면서 우리 그거 수용할 수 없다. 거기에 무슨 휴양지냐 이랬더니 트럼프가 난 너희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싫다 그래? 아 그럼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빼기도 하더라고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충격요법인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의 미국이 제국주의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제국주의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동맹의 적은 죽여도 돼요. 명분이 돼요. 이거는 우리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뭐가 있으냐면 그 트럼프가 이제 즉위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그 정상이 누군가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만나기 전에는 뭐 가자지구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뭐 제시할 것인가라는 걸 봤는데 웬걸 생뚱맞게 회담 끝에 이제 황금 삐삐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왜? 왜냐?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그 9월에 그 헤즈볼라의 삐삐 폭탄을 설치했잖아요. 모사드가. 헤즈볼라가 들고 다니는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발물을 심어놓고 원격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쓰면 이제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페이저 삐삐를 써라. 이 안에 이제 폭탄을 심은 거예요. 9월 달에 일제히 폭파시켰는데 삐삐니까 일단은 여기서 허리 치면서 삐삐삐 울렸을 거 아니에요? 일단 허리에서 터져요. 그러면 이 눈높이에 있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소리가 나니까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터져가지고 얼굴이 날아갔는데 당시 이거를 치료했던 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살아생전 이렇게 많은 안구를 적출한 건 처음이다 라는 비극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황금 삐삐를 선물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왜 줬냐가 아니라 이 삐삐 작전이 정말로 훌륭한 작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우리 제국주의 동맹 이외의 열등한 민족은 죽여도 된다라는 걸 공언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동안 가진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헥헥거리면서 핵을 고다시켰는데 왜 핵을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핵을 인정할 때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시간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셨는데 세계가 북한을 또 김정은하고 우러러 보려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려면은 잔치를 벌여야죠. 출연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출연료를 원하는 지금 봉 교수님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쏠깃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통령을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헌법상으로 3선이 안 됩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만갑에서 다시 하노이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어쨌든 트럼프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전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적어도 종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푸틴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고 잠정 청산이라도 하고 다시 이제
시진핑 형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네. 기본적인 구도는. 근데 김정은이 설사 그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뭔가 시기를 보고 트럼프의 애를 달궈서 좀 나는 좀 몸값을 올릴 거야. 하노이에서처럼 내가 뒤통수를 다시 맞으면 나는 내부적으로 내 리더십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혹은 그 만남을 나가고 안 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강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트럼프는 결국 자기와의 회담 테이블 앞에 김정은이가 나와서 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비핵화시키고 싶은 사람과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일종의 이벤트 같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계속 어떤 실체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쌍방이 지금 언론 플레이들만 하면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노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저도 대화에 응해서 한번 쇼오프는 하지만 딜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누가 최대 적대국이었냐? 네. 한국이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협상의 장에 핵무기를 들고 나간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쇼커스로 정은이를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한번 미팅은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약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업적만 필요해 지금. 그 업적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협상 스타일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잖아요. 그 탑다운 같은 경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한 번에 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보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 만나가지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비핵화를 완전히 할 필요는 없어. 하는 척만 보여줘. 그러니까 비공식 군축을 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한다고 뭐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랑 중거리 핵 미사일 군축 협상을 벌였어요. 네. 다 없앤 게 아니라 군축 협상을 벌인 것 자체로도 냉전을 끝냈다는 큰 업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라고 2년 동안 쇼를 해달라. 그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난 만족하겠다. 그럼 김정은이 또 얘기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나 뭐 줄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하자.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고 워싱턴 DC에 북한 대사관 만들어라.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큰 좌절을 느낀 그 케이스가 일단 소련과 구소련과 우리가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그렇죠. 체결했고 특히 중국과 92년도에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고 베트남과 수립했을 때 정말 좌절했대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고립돼 있구나. 그 대사급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북한은 절대 포기 안 해요. 비핵화하는 척만 하고 난 노벨 평화상 하나만 탈게 이렇게 된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핵군축 북미 관계하면 핵군축 얘기를 뭐 비공식적이라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87년에 왜 핵군축이 가능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런 고르바초프는 어떤 정책을 갖고 이 핵군축으로 이끌어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인 거죠. 네. 개혁과 신사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개혁 마인드도 없고 신사고 마인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는 지도자가 이런 협상장에서 미국에 의해서 그런 핵군축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얘가 넘어갔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의 역량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죽하면 집에서 저는 걱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백악관에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저는 안심이 안 돼요. 트럼프 일기 때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도 미국만 완전하게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만 차단한다면은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 가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능력만 제거한다면 트럼프는 그걸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봉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핵무기라는 것은 핵 생산 시설과 원료 재가공 시설을 문을 닫거나 폐쇄하면 향후 몇 년간 그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핵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ICBM 미사일을 생산해 놓은 것을 파괴한다? 혹은 ICBM 생산 공장을 문 닫는다라고 북한이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딱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이제 북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국민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북한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회기를 약속했고 그 프로세스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럼 벌써 성공하고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녀 임기 동안에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다. 잘 되고 있다니 연락받았다. 베리베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임기 끝나는 거예요. 저기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형태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 합의만 내세우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미국과도 한국전쟁 때 싸웠던 미국과도 우리가 국교 정상을 했으니 이제 남은 나라는 너 일본밖에 없다. 우리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거기 2조에 따라서 식민지 시대 때 폭력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면 북한은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 들어오면은 김정은 이제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뭐요? 다음 정상회담의 통역은 통영식 동무가 해달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통역하고 나서 다들 사라지죠. 근데 아무튼 제가 트럼프 보면 노벨상 받은 다음 주부터 북한 끝이에요, 또. 하고 나면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받는 것 같다. 근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되려면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전화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언제쯤? 글쎄요, 매듭은 우크라이나전 종전부터 이제 풀려야 될 텐데 4월 20일까지 종전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특히 이제 5월 9일이 러시아의 이제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인데 크게 이제 행사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그 전승절에 북한 군인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그 열병식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거기서 좀 보자.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만날 수 있겠죠? 5월 9일 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은 아직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섰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세상에 센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모이는데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셋이서 뭐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러는데 어버버버 하다가 거기에 휘말리면 비핵하고 뭐고 이건 뭐 뼈도 못 추리고 본전도 못 찾고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를 한껏 띄워주고 이러려면 사실 워싱턴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겠죠. 보면은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전략은 러시아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푸틴이랑 만나서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딜 속에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점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푸틴의 팔을 좀 비틀어서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라디보스톡 그쪽이 더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추측을 해본다면 김정은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실은 열정 팬이거든요. 데뷔 원 모 타임 같은 거 노래도 부르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좋아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초청해서 김정은이나 또 김정철이 같은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참 좋은 그림이 돼가지고 혹시 평양과 워싱턴 간의 그런 거리에도 형성되지 않을까?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혹시 그런 낚시를 해가지고. 아니요, 듣다 보니까 그 어떻게 제 애창곡까지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까? 베이비 원모타임은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머리 감으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항상 즐겨 부르는 노래. 베이비 원모타임. 정상에다 원모타임. 택시로 원모타임. ICBM 원모타임. 항상 부르고 다닙니다. 그림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왔다. 김정은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여기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와 한국이라는 의제가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일기 때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6배 더 내야 된다 요구를 했고 뭐 2기 유세 동안에는 한국을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일부 언론에서는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머니머신이 돈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머니머신의 ATM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돈 많이 버는 나라라고 번역이 돼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는 뜻이었어요. ATM이다. ATM. 그러니까 지금 그 2기 유세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1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국방비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빈 공간은 누가 너희가 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트럼프가 현재 돈을 내지 않으면 안보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나토 회원국의 각각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GDP 대비 국방비가 이미 높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니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데 세계 경제력이 GDP 대비 3%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요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이런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를 통해 가지고 뭘 원하는가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트럼프는 왜 이 남의 나라 이 국방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 1945년도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로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했고 미국이 그것을 유지해 왔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무임승차를 하느냐. 공정한 부담을 해라. 이런 논리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당한 다음에 그것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라크에서 8년, 아프가니스탄에 20년 전쟁을 했는데 그때 들어간 전쟁 비용이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5,600조 원에서 최대 8,400조 원. 이것은 미국의 1년 연방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년 동안 쓸 예산을 못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성장이 1년 동안 멈춘 거고 우리나라 예산이 2024년도에 보니까 656조 6천억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10대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 예산을 10년 동안 안 쓴 거예요. 10년 넘죠. 전쟁에 쓴 돈이. 그럼에도 서기 성과를 못 얻었죠. 소위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이제 청구서를 다 다른 나라한테 돌린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희생한 덕분에 테러리즘에서 안전했잖아. 살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트럼프가 자꾸 이러는 것이 세계 질서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막는데 힘을 합쳐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행보를 보이면은 점점 더 미국이 못마땅해지고 중국이 생각보다 괜찮은 팽보국가로 보여요. 지금 유럽연합은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중국과 벌써 경제협력 협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충수예요. 근데 이게 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미국이 자기들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파견돼 있고 미국이 작전을 펼치는 각 국에 국방비를 자체적으로 좀 올려라. 그래서 우리 미국 예산 좀 안 쓰게 라는 차원에서 우방국들의 국방비 얼마 올렸어? 얼마 올렸어? 일본 얼마 올렸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을 한 차례 했잖아요. 거기에 그 민감한 국방비 얘기까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본은 잘 처리했거든요. 과연 일본이 어떻게 했길래 그 깐깐한 트럼프를 상대로 나름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 영상으로 만나주시죠.
今まで何年もほとんど毎日テレビで見ておりましたので、テレビで見る人をこうやって間近に見ることの感動というのはまた格別なものがございます。テレビで 야, 이거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저기 할 때 표현이다. 근데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昨年の7月であったかと思います。大統領になられる前でしたが、狙撃をされた時にひるむことなく立ち上がられ、拳を天に突き上げて、その時の写真が非常に印象的でありました。 트럼프가 좋아할 이야기만 싹 다 그러네요. 취임식 날에도 저 얘기했어요, 트럼프.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Prime Minister Yoshiba of Japan. He's a highly respected man, doing a fantastic job. The people of Japan like him a lot. That's good. 야, 잘했네. 서로 칭찬하고 막. 저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빨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부 준비하시라요. 트럼프를 진짜 기분 좋게 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 줬는데 뭘 줬냐면은 일본 전통 사무라이 투구 백금으로 만든 거를 짠 선물로 줬어요. 백금이요? 백금, 황금 백금이요. 특히 자기 이시바 총리 고향이 도토리현인데 도토리현에서 이제 1717년부터 이걸 만드는 또 장인이 있어요. 만들어라 시켰어요. 언제부터?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부터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요. 그럼 이게 장식용이냐? 아니요. 트럼프의 손주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손주한테 씌워주라고. 그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마어마하겠죠. 요것 때문에 지금 복제품이 이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 복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돈으로 16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뭘 잘했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가 일본이 이뻐서 아부에 넘어가서 봐줬냐?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 2배 올리지 않으면 우리 안 받는다. 그러면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비 비율이 GDP 대비 1.6%였어요. 이걸 트럼프 요구대로 갑자기 2배 올리면 3.2%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 경제상 GDP를 3.2%로 급증시킬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일본이 이번에 2배 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선방했냐? 예측했던 것보다 1%를 깎았어요. 그래서 GDP 대비 2% 올리는 선에서 합의를 봤어요. 와. 자, 그럼 어떻게 일본은 이 선을 지킬 수 있었느냐? 트럼프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기준선으로 움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1기 때 기준으로 이 국방비 인상 선을 잡은 건데 2020년 일본의 국방비가 GDP 대비 0.997이었어요. 1%였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트럼프의 요구대로 우리가 2배를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 GDP 대비 2% 인상이 맞죠. 근데 원칙대로라면 트럼프는 몇 년도 기준으로 2배를 인상하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던 거예요. 자꾸 찾아보니까 트럼프 1기 때가 우리가 0.997이었어. 트럼프 요구대로 우리가 2배 인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자 보시죠. 2배 인상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도 이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백악관 참모들 다 알아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2배 인상하게 틀린 건 아니니까 이 선에서 합의하지. 그래. 나는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막적으로 봐도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실속 있는 윈윈하는 미국과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국방비를 올리고 싶어도 주변국에서 야 너희들 군사대국화 뭐 이러면서 하도 와각되니까 못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금 올리는 것처럼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 뜻대로 된 거죠.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일본의 총리가 준비를 많이 해가서 칭찬으로 마치 별로 일본 부담 없이 굉장히 잘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국방비 증액과 관련돼서는 지금 기시다 때 이미 2027년까지
GDP 2%까지 우리가 국방비 쭉 올리겠다. 네. 그걸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트럼프 2기 때 일본이 2배 올린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본의 국방 정책에 의해서 그냥 2%대로 올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냥 그거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그럼 일본이 2%를 올리려고 한 이유가 뭐였냐? 위협이 중국이라는 거. 일본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 미국이랑 지금 생각이 너무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 아부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그 인태 전략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과 같이 결합한 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어찌됐건 이 강력해졌습니다. 2기 트럼프, 뭐 1기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긴 했습니다만 이제 2기 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이 또 잘 됐다니까 은근히 배가 아픈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우리의 국방비 안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방비는 우리 군의 매해 군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국방비가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실비 같은 비용인데 이미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와 그 이전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어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과 협상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계약서에 잉크 많은 지 얼마 안 됐다. 이걸 어기자는 거냐라는 대의 명분도 우리한테 있고 최근에 이 이태원에 있었던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해줬잖아요. 그렇죠. 자부컨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평택 미군 기지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 제곱미터로 학교와 은행,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까지 갖춰진 작은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방위 분담금에 평택 그 미군 기지 땅값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에게 제공되는 식대가 전 세계 미군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식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실은 다 방위 분담금에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도 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 분담금 그거 너무 공포스럽지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력 정도면 그거 조금 올려주고 그보다 더 값비싼 거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내면 됩니다. 협상이라는 건 주는 것보다 얻어내는 게 더 크면 되니까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꼭 한미 관계에 방위비 분담 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혹시 아닌가 미국 측의 페이스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과연 트럼프가 정말 노벨 평화상의 진심일까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말 진심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쓴 그 자서전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트럼프가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못 받은 게 있어요. 인기남상이라고. 자기가 쓴 얘기예요. 인기가 있는 남자상. 드라마가 있구나. 이게 있어요. 메이 퀸 같은 여성과 사귀고 이런 사람이 생도가 받는 상인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편법을 동원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부동산 재벌인 아빠 저 인기남상만큼은 무조건 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여배우 모델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그 친구들의 그 전언에 따르면은 트럼프 여자친구가 매주 바뀌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기남상을 거머줘요. 이만큼 상에 집착이 강한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꼭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니까요. 노벨 평화상을 원하시냐? 그러면 압박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압박 대상이 중국과 북한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이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이면 충분해 꽉 막힌 가슴